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플러스 TMF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K리그 1 5라운드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역시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호정 기자, 정다호 기자 그리고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경기장에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에는 다녀오지 않았어요. 안양 안 가셨어요? 네, 안양 가지 않았습니다. 안 오셔서 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양의 승리 6위거든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 와서 인천에게 첫 승을 또 이렇게 내주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창용 선수 팬이거든요. 아, 근데 이창용 선수가 제가 안 와서 예, 그렇습니다. 대전도 비기고 안양도 지고 부천도 이기지 못하고 송영주 해설위원의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진 이번 5라운드인데요. 그래서 A매치 브레이크 끝나면 갈 생각입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안양 서울전 갈 생각입니다. 오. 이번에 지면 이제 승리 요괴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강릉 강릉. 다녀왔습니다. 제주하고 경기. 네. 아, 네. 굉장히 힘든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힘들었다는 거죠? 네네. 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도록 이따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정 기자님은 어디? 저는 다녀오셨어요? 육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주말에 중계 없을 때는 육아를 많이 하는데 예. 육아를 한 덕에 차라리 경기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그러면 이제 안 가시고. 새로운 키즈 카페를 팠어요. 네. 애를 그 선생님들에게 맡길 수 있는 예. 애가 한 4-5시간 돌아주면은 저는 그 사이에 한 2경기 정도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루트를 찾았어요. 그 아이를 조기 교육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서울 광주를 같이 가자고 제가 그렇게 꼬셨거든요. 네. 간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싫어. 싫어. 이런 주관이 반응이었어요. 확실하네요. 아니, 갔으면은 그래도 경기가 재밌어가지고는 뭐 만족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골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광주를 응원하고 있었나? 설마 예언을 했나 애가?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은 좀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렇게 K리그 1 5라운드 뭐 출장도 다녀오고 그리고 키즈 카페도 다녀오고 하면서 이번 라운드를 또 즐겨봤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TMF 진행을 하면서 이정현 감독님의 그 신간이죠. 정답은 있다 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각 에피소드당 한 분씩을 뽑아서 책을 증정을 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먼저 당첨자분들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자가 뽑은 댓글들인데요. 정수한 369님께서 전문가 네 분이서 처음에 살짝 서먹한 것도 있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스토리가 쌓이니 케미가 좋아진다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그만큼 보는 입장에서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요라고 사실 덕담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에이타운 아재님께서 FC 안양의 엘크라노 선수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못다를 보내고 고심 끝에 데려왔다 들었는데 처음엔 그의 실력을 의심했지만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의 장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덩치에 맞지 않는 3라운드 최고 스피드를 기록하면서 이타적인 모습도 보여줘서 FC 안양 좀비 군단의 대장 좀비로 활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뽑은 댓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건팍 베이비님인 것 같아요.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에 부합하는 선수 무고사 아닙니까? 정확하게 무고사의 골을 예측하신. 그러니까 5라운드에 네, 또 안양을 무너뜨린 그 골을 네. 예측하셨네요. 클래스가 또 있던 골이어서 미리 예측을 해주신 이분을 뽑았고요. 그다음 온 BT9MT님인데요. 수원 삼성 블루윙스 정답은 있다. 는 이정효 감독을 영입했기 때문에 간단하네요. 네. 음. 예.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두 분 뽑았는데요. 무옹치 S000님 같아요. 안양이 시즌 전망이 긍정적인 이유. 첫 번째, 전술 리더십 모두 갖춘 유병훈 감독의 존재. 두 번째, 퀄리티 좋은 국내 수비진 보유. 세 번째, 확실한 용병 공격수 자원. 네 번째, 지든 이기든 전투력 넘치는 팬들. 이러면서 안양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얘기해준 분 한 분 뽑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글을 올리신 분 중에서는 신승환님, P8 지인님입니다. 네, 제트라고 할 뻔했네요. 나이 드러날 뻔했습니다. 제트 맞잖아. 아닙니다. 네, 진짜. 저는 의외로 부천의 카즈 선수가 올해 베스트 11에 들 수 있는 활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카즈 선수를 뽑은 이유를 쭉 나열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카즈에 대해서 요즘에 좀 인상 깊게 봐가지고 물론 체력 안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뒤는 없는 플레이를 해주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팬들을 좀 흥분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카즈 선수를 뽑은 이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카즈 선수가 뜬금없이 그 자동차 유튜버에 출연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그랬어요? 이 선수가 아마 전기차
태땡라를 모든 것 같은데 네. 이 선수에게 현기차를 한번 경험시켜 주겠다 이런 이제 컨셉의 컨텐츠에 등장을 해가지고 가족이 여기 왜 나오지? 이랬는데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분을 뽑아봤는데요. 먼저 SHS0312님, 부천과 인천 032 팀들을 함께 응원하고 기대하는 분의 또 댓글이었습니다. 한 팀에 몰입하는 K리그의 많은 팬분들과 다를 수는 있지만 4살부터 12살까지 인천, 12살부터 25살까지는 부천, 26살부터는 39살까지 또 인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또 밝혀주셨는데요. 사연이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요, 카인 0112님, 우리 토마스 그 정도 선수 아닙니다. 몇 번 뽀록 터진 걸로 이렇게 고평가받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니고 미드필더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선수입니다. 얘 때문에 안양이 고민이 많습니다. 팬들도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니 앞으로는 언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 팬들 컨셉 제대로 잡으셨네요. 네. 네. 언급이 예. 계속될수록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요 댓글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주소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에 리그 일정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년이 됐던 한 경기, 포항과 강원의 경기가 A매치 기간에 열리는 걸 제외하면 일단 K리그 1 경기는 3월엔 다 끝났는데요. 3월 이 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패배를 모르는 팀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과 울산입니다. 이 팀들이 김천상무 패배를 몰라. 승리도 모르지만 균형의 수호자. 너도 1점 나도 1점. 그러네.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예, 김천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팀은 서울과 울산이 되겠습니다. 이 팀들 진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좀 경기들 보셨습니까? 서울 경기 저는 이제 강릉을 좀 빨리 도착해서 이제 중계로 봤는데 살벌하더라고요, 진짜. 5대0보다 더 날 수도 있었잖아요. 더 날 사실. 수 있었죠. 예. 골이 취소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나? 서울이 이렇게 골을 잘 넣었나 싶을 정도로 살벌하게 넣었는데 저는 올 시즌 서울의 변화는 역시나 송민규 선수의 가세가 굉장히 팀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민규 선수가 뭐 직접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송민규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얻는 효과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팀에 또 빨리 적응을 해서 그런지 김기동 감독이 왜 이 송민규 선수를 데려왔는지 확실히 송민규와 김기동 감독은 잘 만든다. 이걸 또 다음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저는 클리말라 실질적인 FC 서울의 데뷔 시즌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에 와서 정말 간도 못 보고 장기 부상으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해버렸는데 이 선수가 잘 준비해가지고 돌아왔고 사실은 클리말라와 후이즈의 경쟁 때문에 과연 둘 중에서 누가 치고 나갈 것인가. 그래도 K리그 짬이 있는 후이즈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후이즈 선수는 고배전 페널티킥 실축으로 이제 살짝 내리막을 탔고 부상까지 겹치면서 자진 사퇴했어요. 지금 선거철이거든요. 그 용어 사용에 좀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네. 됩니다. 예. 반면에 클리말라 선수는 우리가 작년에 이제 ACL2 시드니에서의 활약을 봤지만 결정력에 대한 거는 확실히 갖고 있는 선수고 박스 안에서의 그 잠바를 통한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움직임이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이날 광주전도 보면 이제 그런 움직임 두 번으로 이 두 골을 기록을 했는데 저도 정다호 기자처럼 경기 보면서 놀랬고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번째 골 때 폭죽이 안 터졌습니다. 네. 왜냐면 앞서서 취소한 골 때문에 총 5번 폭죽이 터졌거든요. 다 썼구나. 다 써서 FC 서울이 5골 이상 넣은 경기가 2023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그 수원 FC전에 7대2 나왔을 때도 그런 폭죽 나중에 두 번은 못 했어요? 그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서울 구단하고 그 이벤트 업체도 우리가 5골을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서 한 5개까지만 준비했던 게 아닌가. 그 이유는 골이 들어갔지만 쏘아 올리지를 못했다. 그 정도로 조금, 준비가 미흡했네. 엄청난 페스티벌, 득점 이게 페스티벌. 서울 팬들도 3대0이 되니까 이거 끝났다 하고 이제 포즈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4골 되고 5골 되니까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대0이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제 더 골 넣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걸 한 것 같은데 계속 넣으니까 서울 팬들도 굉장히 신나서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김기동 감독이 대단하더라고요. 후반 한 25분, 30분 때도 계속 선수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빨리 더 올라가서 더 넣으라고 밀어붙이니까 막 이승모도 터지고 막 문선민도 이제 사실 문선민 선수 경기력이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날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제 뭔가 풀리고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그렇게 계속 쪼으니까 선수들도 계속 올라가고 공격하고 더 넣으려고 하는 게 팀 컨디션을 더 올려줬다. 네. 근데 사실 기억을 해보면 2월 달에 서울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홍콩 가가지고도 또 못했으니까 홍콩에 1.5군 2군한테 지고 왔었으니까 저희 TMF 시간에도 사실은 한 3위 정도를 예측을 했었다가 이거 순위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재빨리 재조정했죠.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송영주 덕분이다. 네. 제가 예언한 거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기동 감독하면 기동 타격대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전방부터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고 그 가운데서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그리고 득점하는 그런 축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서울은 외국인 선수 퀄리티가 매우 좋아요. 후이즈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다 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클리말라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골수가 늘어나고 있고 로스도 적응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공격, 미드필더, 수비 모두 힘을 좀 발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이런 축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안데르손을 중앙 쪽으로 돌렸을 때 오른쪽 라인의 공격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정승원을 뒀던 누구를 뒀던 손정범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빠지게 하면서 오른쪽 공격의 패턴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4-4-2, 4-2-3의 형태에서 4-1-4의 형태로 바뀌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짜임새, 공격력, 템포 이런 부분에서 서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 기세는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합에 대한 김기동 감독의 결단이 결국은 상황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야잔이 이제 진통 끝에 서울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 서울 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그러면 센터백에 둘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돼? 김기동 감독 같이 쓰면 되지. 그게 제일 좋은 조합인데 지금. 거기다가 앞에 바베치까지. 네. 사실은 그 센터백 라인에다가 수비형 미드필더 한 자리까지 다 외국인을 3명을 까는 것은 K리그에서 사실 좀 터부시되는 그런 조합의 선택일 거예요. 근데 김기동 감독 그게 지금 우리 수비 밸런스와 뒤에서 빌드업을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최적의 조합이다라는 결단을 땅땅 내리고 오히려 지금 후이즈를 포기한 거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후이즈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상이라고 하는데 느낌은 약간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한 발언인 것 같고 지금은 후이즈가 완전히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뒤쪽에서 그 안정성을 담보를 하고 거기다가 송영주 위원이 말씀해 주신 저는 이 선수가 제일 올 시즌 중요한 손정범. 22세 이하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재능을 김기동 감독은 지금 중원에서 오히려 황도현이라든가 지금 뭐 이승모 선수도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지만은 지금 사실 손정범한테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조합을 계속 찾아냈다는 점이 김기동 감독이 작년의 실패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난 자존심 때문에 독이 바짝 올랐구나. 진짜 이 사람이 냉철해졌구나.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이 뭐 이청용, 기성용 시대도 그렇지만은 어린 선수들 발굴하고 어린 재능을 꽃피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단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07년생들이 난립니다. 2007년생의 손정범이 골도 넣으면서 공격 쪽에서나 뭐 미들에서의 뛰는 양이나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서울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2007년생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광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광주가 이날 센터백 2명이 2007년생 어린 네, 선수들이었거든요. 김천전도 그랬었지만 네. 네. 김용혁, 공배현 두 선수였는데 서울이 되게 잘한 것도 있는데 이제 광주가 아무래도 그 수비 라인이 지금 20살이 안 된 19살 선수들이니까 그 점도 조금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정규 감독이 뭐 너무 자만하나라고 하지만은 그 선수들밖에 쓸 선수가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게 최선이거든 지금 지금. 광주의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네. 걱정한 게 광주는 영입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선수단 구성을 해서 이걸로 시즌 전체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젊은 선수들로 선수 구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젊은 걸 떠나서 이날 엔트리를 못 채웠어요. 8명. 예, 교체 선수를 9명을 안 쓰고 네. 8명밖에 안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이제 쓸 선수가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보 교체가. 센터백이 없어서 네. 제가 듣기로는 유재호를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 쓰려고 데리고 왔던 거래요. 그래서 네. 뭐 하승훈 선수도 뭐 사이드백으로 쓰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점이 좀 빨리 생각보다 나오는 것 네. 같아서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 스몰 스쿼드로 주중 주말 경기를 하니까 이게 팍 터져버린 거죠. 그래. 광주의 현실이. 사실 이게 주중 경기는 또 김천하고 광주 경기는 제가 중계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이른 시점에서 이상원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광주가 잘 풀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거 이제 프리드ion슨 선수가 페널티킥 넣고 나서 그 골을 마지막까지 못 지켜가지고 결국은 비겼었거든요. 저도 중계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광주가 조금 더 선수들이 많고 체급이 조금만 더 컸으면은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 승리를 놓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정규 감독을 좀 긍정적으로 본 거는 그런 상황.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제 경기였는데 5대 0까지 안 벌어질 수 있는 경기였어요. 맞아요. 광주가 그냥 다 내리고 잠그고 하프 스페이스 그냥 틀어막고 숫자로 틀어막으면은 안 줄 수 있었는데 이정규 감독 어떻게든 앞으로 전진시키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얘기했던 이 경기 결과를 놓치더라도 우리는 과정의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정효 감독도 지켰고 그런 상황에서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광주는 필드 플레이어 23명이에요. 근데 지금 한 6명 정도 부상자 발생하니까 엔트리도 못 채우잖아요. 이 한계 저는 이거를 어쨌든 큰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지키겠다라고 한 그 의지를 보인 거는 나중에는 분명히 뭔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 네, 그런 박수를 생각을 쳐주고 듭니다. 싶습니다. 저도. 네. 지금 서울 얘기로 먼저 포문을 열었었는데요. 서울과 함께 지금 무패를 또 상위권에서 달리고 있는 팀이 울산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서울과 울산에 아직까지 경기를 안 치렀었기 때문에 4월달에 이제 수연이 된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울산이 지난 라운드 5라운드는 또 김천과 무승부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정말 쾌속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천전도 울산 입장에서는 이겼어야 하는 야구가 네. 잘 하다가 그 경기는 좀 못 넣더라고요. 사실은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결국 허정무컵의 우승자가 유력한 이 김천을 넘지 못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이날 경기는 특별히 막 울산이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을 못 넣었을 뿐이지 뭐 경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 득점 루트를 뚫어가는 과정은 뭐 이기균 선수도 모처럼 굉장히 뭔가 희망을 주는 경기였고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희균 선수가 많은 의심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정효를 네. 떠난 이희균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네. 이정효 감독이 잘 많았죠. 썼던 거지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나라고 했지만 어제 경기를 보고 나서 많은 울산 팬들이 잘하는 선수가 많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못 썼던 거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울산은 이제 제주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그 대가로 김영건 선수가 6주 장기 부상을 당했고 이동경 선수도 사실은 이날 엔트리에 든다 만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엔트리 들어왔다가 후반에 들어왔지만 김현석 감독이 볼 때 위험하다라는 판단에서 감독의 전적인 판단으로 재교체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에이스를 재교체한다라는 거는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김현석 감독은 이 선수가 앞으로 우리 경기도 잘해야 되지만 부상 당하지 말고 월드컵을 가는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줬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승점을 아쉽게 홈에서 놓치긴 했지만 울산도 지금 사실 4경기에서 3승 1무면 우리나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걸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네. 훌륭한 거둔- 출발이죠. 네, 맞아요. 매우 좋죠. 네. 그렇어요. 저는 김현석 감독의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특히 야구 선수를 이제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의 바탕을 깔고 이 선수에게 어느 정도 적절한 긴장감만 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 선수도 말컴과의 경쟁에서 훨씬 앞서가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울산 공격은 야고랑 이동경이고 득점은 거의 야고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거는 야고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야고가 터지지 않을 때 다른 선수가 터져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이균이라든가 이동경이라든가 패드링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득점력이 좀 올라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삼선의 힘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네, 보야니치라든가 이규성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안정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무턱대고 롱볼 축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홍명보나 김판곤 감독 밑에서 계속해서 빌드업에만 너무 신경 쓰는 그러다 보니까 볼만 돌리는 지루한 축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물론 이제 빌드업 과정도 있지만은 좀 더 다이렉트하게 가는 모습도 있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울산 팬들은 좀 만족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축구를 구사했을 때 해결사가 있으면 효과를 굉장히 잘 봅니다. 그리고 야구가 그 역할을 또 잘해줘 왔기 때문에 뭐 한 경기 침묵했다고 해도 그래도 전반기는 야구 중심으로 돌면서 전체적인 득점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이제 김현석 감독이 선택했지만 디테일을 만드는 거는 이제 일본인 코치 와타나베 스스무 코치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선수들도 그 와타나베 스스무 코치가 경기마다 준비해온 한 2-3가지의 패턴에 대한 이게 먹히는 적중률이 높다 보니까 신뢰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저는 올 시즌 울산의 가장 핵심은 좌우 사이드백 여기에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왼쪽에 조현택, 오른쪽은 이제 지난 김천전은 윤종규 선수였는데 그 전에는 이제 최석현 선수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풀백 쪽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은가가 결국은 지금 보면 리그 상단에서의 성적들을 많이 결정을 짓고 있는데 서울도 김진수, 최준이 결국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울산은 지금 그 선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들어가면서 특히 최석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그 뒤에 뭔가 정체된 모습이 길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김현석 감독이 또 최석현 선수를 믿어주면서 이 선수의 기량이 확 발전하고 있고 조현택 선수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현택 선수 상처도 많이 받고 좀 심적으로 많이 다운된 상황이었는데 올해 막 왼쪽 측면에서 아주 미쳐서 날뛰는 것 같아요. 울산 이번 경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조현택 선수를 보면서 아 울산이 이래서 안데르손을 안 데려오고 조현택을 지킨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 사실 울산이 안데르손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수원 FC에서 요구했던 선수가 조현택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절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야 이걸 거절한다. 왜냐면 그 당시에 안데르손은 진짜 K리그 최고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뭐 김판구 전 감독이 그렇게 영입을 네, 하고 싶어서 맞아요. 음.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왜 안 했지 했는데 아 이게 이 김천전을 보면서 아 저 정도 하면 지킬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던데요. 울산이 이렇게 뭐 그 경기를 이기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상승세를 안고 A매치 끝나고 나서 또 현대가 더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와의 경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 5라운드 대전전을 치르면서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또 그 경기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이 경기는 토요일에 K리그 1 딱 한 경기 그 경기만 열렸었기 때문에 K리그 1에서는 단독 콘서트였거든요. 지상파도 붙고 쿠플픽도 붙고 그리고 K리그 연맹 중계도 붙고 세 팀이 중계 방송을 하는 또 높은 관심도의 경기는 또 과학처럼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이 되면서 이긴 팀은 있고 또 진 팀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경기 끝나고 나서 약간 좀 화가 났었거든요. 왜 이런 경기를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였었는데 앞으로 각서를 좀 써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 비중 있게 중계가 들어오면은 양 팀 다 슈팅수 10개 이상을 약속한다라는 각서를 양 팀 다 아니 너무 좀 써야 돼요.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특히 전반전은 너무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미안한데 제가 지난 주말에 본 경기 중에 제일 재미없었어요. 한 7경기, 8경기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황선홍 감독이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고 봅니다. 전북을 넘지 못한다는 이 상황 때문에 거기다 슈퍼컵 때도 호기롭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죠. 호기롭게 도전을 했다가 깨졌잖아요. 그 잔상이 머릿속에 지나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양 팀 다 이 경기를 앞두고 주중에 드디어 이제 리그 첫 승을 거두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제대로 한번 붙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 특히 홈팀이 너무 신중하고 약간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근데 대전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이 경기 전에 우리가 뭐 우승 후보라고 얘기한 두 팀의 대결이고 이미 슈퍼컵에서 한 차례 대결을 펼쳐서 전북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주중 경기를 치렀을 때 대전이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상태의 승리를 거뒀거든요. 물론 전북의 안양에게 승리를 거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승우 쇼에 의해서 못다가 이제 결정지으면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근데 상황을 보면 대전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려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전 홈경기고 그전 승리도 기세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엄원상이 돌아왔고 이런 거 보면은 대전이 뭔가 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승 후보들의 대결이니까 전반전은 저는 이해했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연승으로 가야지만 초반 분위기를 탈 수 있다. 이런 감독들의 생각이 이루어진 경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판에 이동준 선수가 결국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후반전은 대전은 갖고 있는 수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대전이 갖고 있는 수가 크로스밖에 없나?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전북은 라인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지금 원정 경기고 1대0으로 앞서 있으니까 지키는 축구를 하자.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대전 입장에서는 이걸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의 이 발빠른 공격수들은 공간이 넓을 때 위력적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 만들려면 결국은 주민규, 디오고가 뭔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경기는 서진수가 뭔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는 서진수가 제외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주민규라든가 디오고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후반은 거의 디오고 보고 올리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조금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는데 세부 전술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인터뷰 보니까 황선홍 감독이 또 준비한 것을 많이 보여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전은 A매치 브레이크 시간 동안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의 퀄리티는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뭐 정다호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수비 쪽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안토는 시즌 초반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제외가 됐고 하창래는 아마 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뭐 실점하는 장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가운데 공격 전술도 단순하다? 그러면 대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시즌 초반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팀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이라는 팀이 마음 먹고 잠그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선제골을 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사실 선제골을 넣고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잠그면 잠가 그래도
상대가 잠그는 상황을 만들면 대전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뭔가 시나리오에 두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전략적 판단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2패가 아니라 이거 약간 복리 느낌의 패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타격이 좀 큰 게 그렇게 신중하게 경기를 했어. 그런데 또 딱 패턴은 못다 뚝배기에 이동준한테 뒷공간 털리는 그걸로 단순한 상대 패턴에 실점을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후반에는 거의 전북 수비 연습할 수 있게 조이제만 자신감만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공격들만 하다 끝났고 황선홍 감독이 저는 전공법으로 넘어야 진짜 전북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겼어도 과연 그게 대전한테 긍정적인 효과였을까? 어떻게든 전북을 이기면 되는 건가? 대전이 진짜 탑에 서려고 하면은 자신들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전북을 깨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길게 본다고 하면은 황선홍 감독이 이적 시장 때 더 모질게 했었어야 됐다. 더 확실한 10번을 갖추기 위해서 구단하고 뭐 이렇게 싸워서라도 더 원하는 선수를 데려왔어야 됐고 센터백도 더 강한 선수를 데려왔어야 됐고 근데 지금 대전이 스쿼드의 두께는 정말 좋은데 그 위치에서 다 보면은 리그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잘하는 선수들 첫 번째 잘하는 선수를 갖고 있는 포지션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가 않구나. 황선홍 감독이 이 경기에서 4-3-3 썼잖아요. 네.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늘렸잖아요. 박신을 넣었죠. 네, 이건 아마 그 전북이 4-2-3-1 쓰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이 밑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수비 가담해주고 너무나 많이 뛰니까 그거 생각해서 미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 보면은 갑작스럽게 바꾼 것이 오히려 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경기 보고 나서 느낌은 우리가 고심 끝에 악수 준다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한 게 티가 나는데 그 생각한 것만큼 뭐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전북이야 결과를 가져갔잖아요. 그 정종영 감독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라인 내렸다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게 중요했다. 지금 이 순간. 그거 저는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북이 시즌 초반 승리 거두지 못하면서 팬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승리 거두고 나서 연승으로 가야 되니까 골 넣고 라인 내렸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리고 A매치 브레이크 이 시간 팀을 만들겠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황선홍 감독 대전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공이 든 생각입니다만 대전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팀들이고 사실은 선수단의 퀄리티도 가장 좋은 팀들이고 리그를 선도를 해줘야 되는 팀들이라면 모름지기 이제 맞부딪혔을 때 조금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지지 않겠다,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엉덩이를 뒤로 뺀다고 하면은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승리가 최고의 팬 서비스인 건 맞는데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그날 경기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찾아온 팬들이 12,000명 조금 넘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북 원정 팬들이 한 4,000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대전 팬들은 한 8,000명 정도가 온 건데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 우승 후보 라이벌을 만났을 때 홈 경기를 했는데 홈 팬들이 8,000명밖에 안 온다? 야구 개막도 안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시범 경기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대전 연승 거둬야 됩니다. 대전이 1위 경쟁을 해야지만 제가 일자리가 들어와요. 네, 대전 분위기가 좋아야지만 네, 일자리가 들어오기 TJB 때문에 지금 없어요? 대전이 분위기가 좋아야지 이제 또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인 거예요. 비슷한 선수가 너무 많으면 송영주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합에 대한 고민밖에 안 드는 거예요. 누가 확실한 우위에 있으면 이 선수를 출발시킨다 아니면은 이 선수를 전략적으로 후반에 기용하겠다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비교 우위에서 확실히 치고 나가는 선수 없이 다 비등비등한 선수만 30명이 있으니까 이 조합도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대전이 뭐 물론 하창래 선수의 부상이라든가 서진수 선수의 부상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매 경기 중앙 조합이 바뀌고 공격 조합이 바뀌고 이래요. 근데 전북은 박지수 이탈하고 지금 김태현 이탈 이후에는 한 경기 정도 좀 헤매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딱 조합 짜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은 지금 작년처럼 안양, 대전을 넘어서면서 연승 만들고 터닝 포인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대전의 선택이 결국은 지금까지 아직 뭐 5라운드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좀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네. 그 뭐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한
그 일관성, 색깔이라는 측면에서 대전은 아직 그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갖고 싶은지, 또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뚜렷한 그 해답이 결국 축구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맹점인 것 같고, 물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전이 나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 감독이 너무 고민하는 게 보인다. 그게 너무 고민이 심하니까 경기 스타일조차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경기 스타일도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 같고, 그게 중구난방처럼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선수들하고 막 머리 맞대고 고생하고 정말 흉금 없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 어렵게 팀을 지금 빌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초반 5경기에서 작년에 어렵게 쌓아 올린 게 이게 자칫하고 흔들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를 뛰는 선수는 뛰는 선수들 불만족스럽고 못 뛰고 뒤에서 기다리는 선수들도 그 선수들대로 괴롭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니까. 근데 그게 대전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선수진은 두터운데 다 실력적으로는 누가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뛰는 선수들을 기회를 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 괜찮은데 명분이 생기니까 얘네들은 잘해 이런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내가 선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걸 이제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 무마시키느냐. 지난 시즌은 그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북전때 정종용 감독에 대해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이승우 선수를 선발로 올리지 않고, 정종용 감독이 언젠가는 이승우를 네. 선발 쓰겠다고는 했지만은 자기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후반에 게임 체인저 쓰는 게 훨씬 낫다라고 딱 그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저 부분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안양전에서 이승우 선수가 거의 뭐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 때문에 그게 흐르는 볼에 대해서 못다가 처리하면서 결국은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활약을 했으면은 다음 경기에서는 이승우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승섭 선수가 네. 생각보다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변화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건 사실 우리가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 게, 이승우 선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선발 주전으로 뛴 적이 없어요. 어떤 지도자든 간에. 그거는 모든 지도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지도자가 이승우 선수를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거는 약간 거의 정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그거에 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대전과 전북의 이야기도 한번 해봤었는데 사실 이 팀들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팀들이고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들이 있습니다. 물론 김천 같은 경우에는 5경기를 다 무승부로 가져오면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아래쪽에 있는 강원, 포항, 제주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거든요. 이 팀들은 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 강릉 가서 되게 힘든 경기를 보고 왔는데 다시 한번 일관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되게 현저하게 엿볼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주 경기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3백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5-4-1인데 앞에 김신진 선수 빼고 9명이 다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는 축구였거든요. 전반 15분 만에 골이 나오면서 제주가 이날 점유율이 29%였어요. K리그에서 이 정도 점유율은 진짜 보기 어렵거든요. 뭐 K리그뿐만 아니죠. 근데 이 정도로 수비적으로 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강원은 어쨌든 정경호 감독은 계속해서 일관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골을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비적으로 하지 않고 주도하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로 수비적으로 하면 아까 대전 전북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강원은 그 와중에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슛을 18개를 날렸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결정력, 네. 그놈의 결정력. 모재현 선수가 페널티킥을 놓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네,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선수가 PK를 놓치는데 그럼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아, 없는 그건 거죠? 선수의 영역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사실은 김대훈 선수가 차야 되는데 김대훈 선수가 못 차겠다고 한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요새 골을 너무 못 넣어서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 차겠다고 한 거예요. 박상혁 선수가 골 들고 있었는데 코칭 스태프가 모재현 실축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뭐 앞 선수가 들어가서 한 골을 해결하면서 비기긴 했는데, 강원은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그 믿음은 되게 확고합니다. 우리가 하는 축구가 그래도 좋은 축구고 어렵지만 골만 넣으면 되는 축구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선수가 아마 이제 포항전부터 들어올 거라 좀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런 축구를 우리가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축구 할 거면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그 쓰리백의 그 지독한 쓰리백을 구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익숙한 맛들. 네. 예. 그럼 그런 사람들 데려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축구 훨씬 잘하는데 근데 이런 축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세르지오 감독의 기대치가 너무 컸나? 아직 5라운드고 물론 연패가 계속 쌓여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긴 했겠지만 야, 이 정도로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한다는 건 근데 심지어 지키지도 못했다. 이거는 세르지오 감독에게 보고 싶었던 모습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주 구단에도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에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프리시즌은 허니문이고 시즌 시작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르지오 감독은 지금이 감독 커리어 첫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치에서 감독의 영역으로 넘어올 때 고생을 많이들 하고 거기서 탈락하는 실패하는 지도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도 이 상황을 넘기지를 못하면은 진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주가 뒷심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전반전보다는 뭐 후반전에 너무 많은 실점을 하고 있고 극장골을 전문적으로 내주고 네, 있죠. 그리고 극장골 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감독이 몰리다 보니 더욱더 뭐 선제골 넣으면 더욱더 수비적으로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근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날은 선제골을 넣고 지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비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 네. 얻어 걸렸고. 네, 하나 얻어 걸린 거예요. 아. 중거리 슛이. 그러니까 더 심하게 수비를 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컨셉 자체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제가 좀 남일이라고 너무 마음 편히 얘기하는 건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가 올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변화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 긍정적으로 팀이 변하고 있다는 사인들이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지키지 못해서 연패를 당한 것뿐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밖에서도 보기에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연패하기 싫겠지만 조금 더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던 축구를 더 완성을 시켜보자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차라리 무승부를 하든 지든 그래도 아쉽지만 그래도 제주는 변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완전히 그냥 아예 다른 거의 뭐 안티풋볼을 해버리니까 이건 도대체 뭘까라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벤투 감독이 전화를 해야죠.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벤투 감독 때는 어쨌든 그 초반에 그게 낙폭이 많았잖아요. 네. 초반에 잘하다가 아시안컵 때 가서 사실은 네. 실망을 줬고 그랬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일관성 있게 가고 있으니까 감독을 믿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제주가 초반에는 그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 부분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강원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우리 방향성 옳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A매치 기간에 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은 정경호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놈의 결정력, 그놈의 해결사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이번 시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경호 감독은 좋은 축구를 했고 결과를 보여줬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팬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놈의 결정력이 또 발목을 잡고 있어도 성적을 어느 순간 낼 거야 이게 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는 외국인 감독이 왔고 그리고 세르지오 감독이 처음 감독인데 초반에 좋은 축구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다 보면 감독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고 주위에서의 시선도 처음에는 신뢰였다가 의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깐 브레이크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옳다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르지오 감독이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리그가 조금 더 외국인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좀 리그 에너지가 새로 생기는데 근데 이렇게 축구를 해버리면 뭐야 벤투 굳이 벤투 울음팔이라더니 오히려 최근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최근 한국 지도자들 이 정도를 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템백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계속 이러진 않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실망스러운 샘플을 만든 것 같아서 현장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공격적인 자세, 뭐 일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에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일관성, 팀에 대한 조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팀 안양이 있었습니다. 안양이 이제 홈에서 인천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었는데 이날 경기도 이창용 선수 퇴장으로 인해서 사실 좀 그 플랜이 많이 어그러진 측면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역시나 자신들이 잘하는 전진 앞으로 압박 기동력 있는 축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굉장히 축구 재밌게 잘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저는 좀 받았었거든요. 예, 안양과 인천의 경기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안양이
퇴장 선수가 나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김정현도 퇴장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창용 선수가 퇴장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퇴장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병원 감독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실수가 나오면서 뒤쪽에서 이걸 커버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있다. 사실 저는 김정현 선수 퇴장당하는 거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상대 선수 발 밟으면서 자기가 놀래. 어머! 하고 자기가 놀라는 게 그냥 여실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창용 선수는 조심했어야죠. 옐로 카드 한 장이 있었는데 물론 다이렉트 퇴장으로 기록이 된 것 같은데 다이렉트 퇴장이었어요. 네, 근데 옐로 카드 한 장이 있었다면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양은 유병훈 감독이 팀을 잘 만들고 있고 지금 실수를 줄인다면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수를 나름대로 잘 써요. 물론 초반에는 마테우스가 득점을 거의 책임지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공격수를 상당히 잘 쓰고 있다. 뭐 최건주도 그렇고. 네. 지금 엘코라는 선수를 의도적으로 측면 쪽에 배치하고 네. 마테우스나 최건주를 제로톱으로 쓰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전북하고 인천한테 2연패를 하니까 FC 안양 SNS에 보니까 너무 라인 높이니까 위험해 보인다. 감독이 좀만 낮추자. 이런 이제 팬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병훈 감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이 감독은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 갖고 약자의 축구를 안 하려고 해요.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선수단의 전체 모티베이션과 우리가 팀이 더 발전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북전 같은 경우에는 안양이 승점을 가져갔어도 충분한 네. 경기를 했었는데 뭐 이승우 선수의 엄청난 그 퍼포먼스 때문에 이제 깨져버린 거고 인천 같은 경우도 좀 운이 따르지 않은 초반에 그 한가람 선수의 득점 같은 경우에 VAR로 취소가 됐고 경기 상황이 잘 되진 않았는데 저는 뭐 안양이 이 상황에서 진통을 겪고는 있지만은 뛰어넘는 상황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병훈 감독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주중 주말 경기가 있으면 로테이션을 나름대로 돌려요. 근데 그 로테이션을 돌릴 때 출전한 선수들의 롤이 확실합니다. 마테우스 자리에 김보경이 들어가고 누구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이게 딱딱 롤이 보여요. 전체적인 전술은 그대로 두되 이 선수의 대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유병훈 감독이 선수 기용도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다만 최근 퇴장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은 훨씬 경쟁력이 있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서울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권경원 선수가 부상이고 이창용 선수가 퇴장이다. 그러면 이제 수비 라인 쪽에서 누가 과연 리더 역할을 해줄 것인가가 지금 약간 물음표긴 하죠. 권경원이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상황을 브레이크가 봐야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또 서울이 되게 좋은 흐름이 딱 끊겨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양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승리가 계속 없다가 무고사의 골로 이제 이겼는데 전 무고사 선수의 그 움직임 한 번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혼전 상황에서 그 위치에 없었는데 잔발로 옆 그 사이드 스텝을 한 두세 번 밟더니 그쪽으로 공이 굴러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무고사도 웃으면서 그냥 그건 나의 본능이다. 스트라이커로서의 그 직감이 나를 그쪽으로 움직이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이 선수의 클래스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던 한 판이었습니다. 슛은 마지막 패스다. 그러니까. 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슛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이 클래스는 영화다 하다라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계보가 있어요. 대안, 무고사 그리고 클리말라. 네. 움직임으로 상대 클리말라 수비를- 벌써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클리말라도 저는 딱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해요. 맞죠. 뭐 예. 파워풀하고 경합하고 이런 거를 즐기기보다는 움직임으로 이제 떨어뜨려 놓고 공이 올 수 있는 좋은 지점에 가서 선택을 하는. 대안도 사실 이제 마지막까지 골은 어느 정도 넣었잖아요. 그래서 네.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골을 잘 넣었던 전 그게 굉장히 신기했었거든요. 올 시즌 개막전이 인천 서울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천 가서 경기를 봤어요. 근데 모고사가 그 경기에서 PK로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제가 그 경기 보면서 느낀 게 모고사는 지난 두 시즌 득점왕이에요. 한 번은 K리그 1, 그리고 지난 시즌은 K리그 2 연속으로 득점왕을 한 스트라이커고 골을 누구보다 잘 넣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움직임 자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움직임을 기민하게 가져가기는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득점력이 좀 떨어지겠지? 웬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킬러 본능 있잖아요. 골 냄새를 맡는다는 거.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인자기에게 왜 거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난 거기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고사는 골을 문전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골일걸요?
네 골입니다. 4골입니다. 네, 득점력 하나만큼은 와, 사실 저는 인천이 많이 읽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은 K리그2에서 인천은 도전자가 아니었어요. 절대 강자였어요. 오히려 부천은 도전자였어요. 그러니까 K리그1 올라와도 기존 도전자의 자세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천은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지난 시즌은 절대 강자였지만 올 시즌은 도전자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잘 통했던 게 어느 정도 읽혀버렸어요. 상대를 끌어내리고 그런 다음에 측면 쪽을 이용해서 스피드 살리고 그리고 문전으로 연결되면 무고사라는 해결사가 해결해주는. 그런데 상대를 끌어내릴 때 K리그 1팀은 압박하는 타이밍이 달라요. 그러면은 측면에 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뭐 제르소든 오우성이든 들어가는 때 뭐 오우성이 지난 시즌에 있지는 않았지만 들어갈 때도 상대 수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만큼 측면에서 효과 보기엔 또 어려워요. 여러 부분들이 다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인천의 미드필더들이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 하려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수비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또 엮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인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타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승리거든요. 근데 그 승리가 딱 안양전에 나온 거예요. 네. 무고사의 골로. 물론 상대 퇴장의 덕을 봤다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승부처에서 승리를 거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청용이라든지 뭐 서재민 같은 선수의 활약도 참 좋았고 그리고 무고사도 전방에서 볼을 홀드업 해주면서 뿌려주는 그런 패스들이 또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창용의 그 퇴장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인천은 좀 어려웠던 시즌을 보내왔던 역사가 길었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나갔지만 어쨌거나 잔류, 생존 이런 것들이 팀의 가장 우선 가치였던 시절들이 길었다 보니까 한 명 퇴장당했는데 한 골밖에 못 넣고 좀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긴 게 중요하니까 이긴 이 게 승리를 중요해요. 좀 네.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 팀이 있습니다. 그 포항과 부천입니다. 포항과 부천의 경기도 0대0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었는데 부천은 그래도 지금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그 5경기가 있었잖아요. 그 일정에서 1승 3무 1패면은 꽤 괜찮은 성적으로 일단 A매치 이전까지 마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포항입니다. 포항은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원과 함께 3월 28일에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단두대 매치가 네. 지는 팀은 좀 초반에 빨리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경기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포항을 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퇴장이 지금 3번이나 4경기에 3번이나 그쵸. 나왔고 거기다가 조르지 기성용 지금 변화된 팀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제가 그 시즌 전망을 할 때 올해 포항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포항은 세대 교체를 선택을 했고 스쿼드 변화가 지금 크기 때문에 전술적인 뼈대는 있어도 그 안에서 헤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딱 거기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난 부천전 같은 경우에는 전민강 선수의 득점이 오히려 득점 취소와 퇴장으로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때는 뭐 박태하 감독을 비롯한 포항 벤치도 이성을 거의 잃고 계속 항의를 했고 그 정도로 약간 지금 좀 쫓기는 모양새가 있는데 어쨌든 뭐 정비를 해야죠. 강원전 때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경기를 놓치게 되면은 올 수도 있지만은 근데 뭐 포항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막 기성용 조르지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하다가 더 탈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조금 인내가 더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베르단 나간 자리도 생각해야 되고 얘기했다시피 기성용 비롯해서 부상 선수도 많고 그러니까 포항은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포항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헛소리가 될 가능성이 커서 네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면 또 포항이 귀신같이 살아나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3월 28일 그 단두대 매치를 또 제가 중계 방송을 가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모쪼록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K리그 1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